어떤 사람의 일생은 단 하나의 새벽으로 요약됩니다. 아무도 없는 골목, 비를 맞으며 혼자 국솥을 닦던 그 새벽. 두 손은 터지고 눈물은 진즉에 말라버린 그 새벽. 그 자리에서 그녀는 이를 악물고 하나의 맹세를 했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눈물 대신 미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처음으로 쥐어본 여권, 등에는 난생 처음 사본 여행 가방. 이 이야기는 희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에 관한 것입니다. 평생 모두를 위해 살았던 한 여자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날에 관한 이야기.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새벽 4시, 어둠이 채 거치지도 않은 골목 안쪽에서 불빛 하나가 켜집니다. 시장 안쪽, 낡고 오래된 국밥집 옥순이네 뚝배기. 안에서는 벌써부터 육수 끓는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웁니다. 이 집의 주인 한옥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은 아들 진우가 중학교 2학년이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지병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아침에 멀쩡히 밥을 먹고 나간 사람이 저녁에 싸늘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옥순의 시계는 오직 한 방향으로만 움직였습니다. 아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 강진우는 중견 건설회사에 취직했고 반듯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옥순이 복 받았네. 아들이 저렇게 잘 됐으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옥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즈음 며느리 박채리가 임신을 했고 육아휴직을 앞두고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복직하면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면 어떨까요? 옥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지켜온 가게가 있었고 혼자 쓸고 닦아온 방 한 칸짜리 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 뒤에서 아들 진우가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한테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그 한마디에 옥수는 20년의 가게를 닫았습니다. 실은 아들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손주 재우는 낙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욕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들 집에 들어온 첫날, 옥수는 방 하나를 받았습니다. 남향도 아니고 베란다도 없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짐을 풀기도 전에 며느리가 노크를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내일 아침부터 바로 애 봐주실 수 있어요? 다음 주가 복직이거든요. 그렇게 옥순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짓고 아들 도시락을 쌌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하고 나면 손주를 씻기고 어린이집을 데려다 주고 장을 봐왔습니다. 오후에는 빨래를 개고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하면 수고했어요 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늦게 들어왔고 식사를 마치면 피곤하다며 먼저 들어가 버렸습니다. 옥수는 혼자 주방에 남아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불을 껐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손주 웃는 얼굴이 좋았고 아들이 가끔 어머니 덕분에 살아요라고 말해주는 게 힘이 됐습니다. 그러나 2달, 석 달이 지나면서 옥수는 조금씩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것은 몸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이 시려도 허리가 아파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가장 힘든 것은 달랐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점점 알 수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옥수는 정성껏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며느리 체리는 한 숟가락 뜨더니 인상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찌개 좀 짜지 않아요? 애가 어리잖아요. 간 좀 신경 써 주세요. 아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히 아무것도 못 들은 사람처럼. 옥수는 그래, 다음엔 신경 쓸게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타박은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구석은 청소기 헤드가 안 들어가니까 걸레로 따로 닦아주세요. 어머니, 애한테 옛날 방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요즘 육아는 달라요. 하나하나는 작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옥순의 어깨를 조금씩 눌렀습니다. 가장 이상한 것은 그 말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간은 조금 셌을 수도 있었고 요즘 육아가 예전과 다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숨이 막혔을까요? 2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손님한테 욕도 먹어보고 외상값 못 받아보고 비바람에 천막이 날아가도 버텼습니다. 옥수는 그 이유를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깨달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는 그래도 그녀가 주인이었다는 것을, 이 집에서는 그녀가 어떤 위치인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창문 너머 아파트 불빛을 보며 옥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병원에 다녀온 것은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무릎이 오래전부터 시렸고 가슴 쪽이 며칠째 불편했습니다. 혼자 다녀오기가 불안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체리는 회의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진짜 바빠요? 택시 타고 가시면 안 돼요? 옥수는 그러지 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원까지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혼자 접수하고 혼자 기다리고 혼자 의사 말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고혈압 초기, 무릎 연골 마모, 나이에 비해 과로를 많이 했다는 말이 덧붙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수는 아파트 단지 안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꽤 가까운 벤치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듣지 말았어야 할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야, 말도 마. 우리 시어머니? 월급 안 주는 가사도우미야, 그냥? 아프다는 거. 그거 다 우리 붙잡아두려고 하는 거라고. 나중에 진짜 짐 되면 그때 가서 요양원 보내야지. 그 말이 끝난 후 친구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체리도 같이 웃었습니다. 가볍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옥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눈물이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주 오랫동안 조용히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이 짐이라고. 그날 밤 옥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왔는지를 떠올렸습니다. 20년의 가게, 그 가게를 함께 꾸리던 단골 손님들, 매달 한 번씩 오르던 등산, 좋아했던 트로트 노래, 입고 싶었던 꽃무늬 코트,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지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누군가를 위해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옥순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났습니다. 평생 덮어두고 살았던, 단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나 라는 글자. 옥수는 오래된 친구이자 옆 좌판 생선 장사였던 황 씨 아주머니를 만나기 위해 나섰습니다. 황 씨는 옥순과 같은 또래로 남편 없이 혼자서 세 자식을 키워낸 사람이었습니다. 야, 옥순아,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옥수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황 씨는 그냥 넘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옥수는 결국 다 털어놓았습니다. 벤치에서 들은 이야기를,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 밤을. 황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옥순아, 너한테 뭐 하나 물어보고 싶었어. 너 혹시 내 이름으로 된 여권 있어?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권이라니.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만들어 지금 당장 너 이름으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황 씨는 핸드백에서 낡은 여권 하나를 꺼냈습니다. 도장이 빼곡히 찍힌, 그러나 낡을수록 빛나는 여권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다 돌아댕겼어. 베트남, 터키, 지난달엔 포르투갈. 아무도 허락 안 해줬고, 아무도 같이 가자고 안 했어. 근데 있잖아, 옥순아. 내 생애 처음으로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떠났더니, 그게 처음으로 내 인생 같더라고. 낡고 두꺼워진 여권. 그 안에는 한 여자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발로 걷고 왔던 세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틀 뒤 옥수는 여권 신청서 앞에서 펜을 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한옥순, 그 세 글자를 쓰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한옥순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낯설고 이렇게 뭉클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옥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결혼 초에 남편과 함께 장만하고 아들 진우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옥순의 이름으로 등록된 그 서류. 그것은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지금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이 집. 이 집의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옥순이었습니다. 옥순은 지금껏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도 선택권이 있었구나. 나한테도 삶이 있었구나. 그날 밤 옥순이 결심한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각성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내 이름이 있다. 옥순이 짐을 싼 것은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옥순은 주방에 들러 자신이 쓰던 찻잔을 챙겼습니다. 며느리가 구석 선반에 밀어뒀던 오래된 사기 찻잔이었습니다. 금이 살짝 간 자리에 오칠을 해서 이어붙인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에 붙여둔 메모지를 한 장 떼었습니다. 손주 하원 시간, 약 먹이는 방법, 어린이집 선생님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 가방 2개. 그것이 옥순이 이 집에서 가져가는 전부였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옥순은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어디에도 옥순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꽤 오래 살았는데도. 가방 2개를 들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행선지는 제주도였습니다. 황씨 아주머니가 거기 한 달살이 하기 딱이야라며 권해준 곳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8시 손주 유준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없어. 체리는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트라도 다녀오셨겠지. 잠깐 산책이라도 나가셨겠지. 그러나 옥순의 방 문을 열었을 때 체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불이 반듯하게 개어져 있고 장롱이 비어 있었습니다. 체리는 핸드폰을 꺼내 옥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체리는 출장 중인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어머니가 없어졌어. 짐도 없고 방도 비어 있고 전화도 안 받아. 그날 오전 내내 체리는 혼자 아이 밥을 챙기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옥순에게, 진우에게, 황씨 아주머니에게. 황씨 아주머니는 전화를 받았지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옥순인 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 말과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체리는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상하게 화가 나야 할 것 같은데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서둘러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진우는 텅 빈 어머니 방에 들어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손주 약 먹이는 방법이 적힌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메모지를 집어든 진우는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제주에서 보낸 첫 일주일은 옥순의 생애에서 가장 낯선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아침, 아무도 깨워주지 않아도 되는 아침,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자신의 손으로 골라 먹는 아침. 처음 사흘은 몸이 그 낯설에 적응을 못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나흘째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해변을 걸었습니다. 평생 바다를 가까이서 본 적이 없던 옥순이 처음으로 모래 위에 맨발을 올려놓았습니다. 차갑고 젖은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감각이 어찌나 생생하던지 옥수는 한참 동안 그냥 서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시장 구경을 했습니다. 작은 오일장이 섰는데 생선 가게 앞에서 한참을 구경했습니다. 고등어를 집어들며 흥정을 하다가 상인 아주머니와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게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역할도 없이 그냥 웃는 것이. 그 즈음 옥수는 서울의 일을 하나 처리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 몇 가지를 법무사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이것이 옥순이 내린 최초의 그리고 가장 단단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집은 내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어줬다. 그것이 내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다. 그날 저녁 일찍 퇴근한 체리가 아파트 도어락 앞에 섰습니다. 평소처럼 번호를 눌렀습니다. 오류음이 났습니다. 체리는 다시 눌렀습니다. 다시 오류음이 났습니다. 3번, 4번 같은 오류음.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했고 관리인은 한마디를 했습니다. 네, 소유자분 요청으로 오늘 오전에 비밀번호 변경되었습니다. 소유자, 한옥순. 두 사람은 그 말의 무게를 한동안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번호를 바꾸셨다고.
그날 밤 두 사람은 근처 모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아이도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체리는 모텔 방에서 아이를 재우고 나서 처음으로 오래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뭘 했는지를,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벤치에서 친구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월급 안 주는 가사 도우미, 짐 되면 요양원. 체리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들으셨을까? 설마.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옥순이 받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걱정했잖아요. 걱정은 잘 있다. 그리고 진우야, 이 아파트 등기 서류 한번 찾아봐라. 내가 알아야 할 게 있다. 옥순이 서울로 돌아온 것은 제주에서 한 달을 보낸 뒤였습니다. 옥순은 자신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스스로 바꾼 새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미 연락을 받고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 진우와 체리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고 체리는 무언가를 참는 듯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체리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사라지시고, 비밀번호는 왜 바꾸시고, 저희가 한 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옥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없으니 저 혼자 다 해야 했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애 보고 밥하고 어머니가 계실 때가 얼마나 편했는데요. 그 말에 옥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편했지? 근데 체리야, 그게 나한테는 편했니? 체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옥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 혼자 병원 갔던 날 기억하니? 가슴이 아파서 너한테 전화했더니 택시 타고 가라 하던 거. 그날 나 혼자 의사 앞에 앉아서 뭔 생각했는지 알아? 체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벤치에서 내가 한 말 다 들었어. 체리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진우는 체리와 어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찜이라고 했지. 월급 안 주는 가사도우미라고. 나중에 요양원 보낼 거라고. 체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옥수는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 집 등기부등본 봐라.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는지. 이 아파트는 내가 25세 남편이랑 맨손으로 장만하고 남편 가고 나서 20년을 국밥 팔아서 대출 갚은 집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한옥순 집이야. 다음 달부터 보증금 5천에 월세 100만 원 내고 살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골라.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한테 당연한 말 하는 거야. 진우야. 이 집이 내 집이라는 거 너 몰랐어? 아니면 알면서 모른 척했어?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라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온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하고 나 피곤하다. 다음 달까지 생각해봐. 아들 내외가 짐을 뺀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반 뒤였습니다. 월세를 낼 형편이 되지 않았고 사실 그것보다 체리 스스로가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한 곳은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방 2개의 작은 주방,
체리는 그 집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데서 살게 될 줄은 몰랐다는 생각과 이렇게 된 것이 누구 탓인지에 대한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 밥을 하고 출근 준비를 하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려와서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그게 매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체리는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옥순이 해왔던 일이 얼마나 버거운지를, 그것을 단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유준이를 재우고 진우도 일찍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체리는 혼자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다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울음의 끝에서 체리는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감사해야 할 사람 앞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다는 것을. 체리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생신이신데 저 잠깐 찾아가도 될까요? 옥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오너라. 체리가 들고 온 것은 흰 봉투 하나와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석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금밖에 못 모았지만 그래도 드리고 싶었어요. 편지는 길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왔는지에 대한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벤치에서의 말에 대한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어머니를 가장 약한 자리에 세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옥수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에 벚꽃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진심으로 반성해요. 용서해 주세요. 옥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체리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며느리의 얼굴에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보였습니다. 사과는 받는다. 고생 많았다. 체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옥수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체리야, 나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봐라. 그게 서로한테 더 좋아. 가끔 밥이나 같이 먹고 명절에 얼굴 보면 그게 진짜 가족이야. 같이 살아야만 가족인 거 아니거든. 그해 6월, 인천공항 출국장에 할머니들이 나타났습니다. 알록달록한 꽃무늬 원피스, 작은 캐리어, 목에 걸린 카메라. 그중 한 명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빨간 조끼를 입고 처음 만든 여권을 두 손으로 꼭 쥔 여자. 한옥순이었습니다. 야, 옥순아. 빨리빨리. 비행기 타야지. 여행지는 포르투갈이었습니다. 옥수는 생전 처음 유럽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길게 펼쳐졌습니다. 옥수는 그 빛 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4시에 국소틀 젓던 손, 비를 맞으며 간판을 지키던 날, 아들 등록금 봉투를 품에 안고 은행 문 앞에서 기다리던 아침, 그 모든 날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살아온 것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다르게 살 것입니다. 이것이 한옥순의 이야기입니다. 희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성의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이름을 잊고 살았던 한 여자가 마침내
다시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이야기.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이름이 희미해진 채 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남편의 아내로, 아이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당신의 이름은 지금도 선명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각성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